우리는 예를 들어서 전화로 막 무리하게 따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막상 와서 조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을 안 보고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나한테 무리하게 굴어도 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목소리도 낼 필요도 없어요. 카톡이나 문자로 하게 되잖아요. 무례함을 날려도 돼요. 네. 더 용감해져요. 그럴수록. 디 아카이브.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 진행 하와이 대저택. 출연 최명기 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우리는 가끔 이런 기분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당연하다는 듯한 무심함일 때, 혹은 나의 솔직함이 상대에게는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약점이 되어버렸을 때 말이죠. 그럴 때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너무 손잡이가 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모신 분은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입니다. 어쩌면요, 원장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착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지키는 법을 배우기 전에 타인을 배려하는 법부터 배웠다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400년 전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말했습니다. 손잡이가 없는 인간이 되어라. 오늘 우리는 이 책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호구가 되지 않고 이 무례한 세상에서 우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언제 다시 한번 하와이 대저택에 나오나 매일매일 손가락을 꼽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장님과 함께 400년 전 철학자죠.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많은 영향을 또 받았다고도 하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이라는 책 속에 담긴 인사이트들에 대해서 이제 원장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400년 전의 이 인사이트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데 도대체 그 이유는 뭐고,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우리 개개인들한테는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이제 많은 상담이나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께 또 생생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이 책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책이고요. 제가 편역을 했습니다. 이걸 한 이유가 무례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 나를 지키는 법이라는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의 핫한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예,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매우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 그라시아님을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네. 촌철살인과 같은 경구들이 쫙 떠오르게 됩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촌철살인과 같은 경구들만 쫙 모아놓게 되잖아요. 그냥 책의 독립성이 없어져요. 아,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편역자님도 네. 엄청난 유혹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야, 이건 사람들이 확 끌 텐데. 그런데 이 책의 장점은 뭔가 하면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톤으로 이루어지게 번역이 잘 됐다는 점이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촌철살인의 경구들에 의존하는 건 뭔가 하면은요, 그 촌철살인의 경구들은 하나하나가 영화로 따지면 배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데 영화는 별로인 거 있잖아요. 네.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다들 번역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서는 차분한 어떤 어투, 그런 다음에 말을 건네주는 듯한 느낌. 네. 그러면서 아주 세밀하게 생겼으신 진짜 400년 전 사람이 우리한테 전달해주는 듯한 네. 어떤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의 어떤 느낌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책을 읽다가 보면은 중간중간의 내용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역자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를 받아들이면서 저절로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원장님께서 극찬을 또 초반부터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편역한 이유가요,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성공보다는 나만의 성취, 그리고 뭔가를 막
크게 이루는 것보다는 변화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나를 좀 지키는 법.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생존. 성취와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무례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 나를 지키는 법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예전부터 좋아했던 책이지만 제가 직접 완전히 다른 버전으로 편역을 이렇게 했는데요. 원장님이 보시기에요. 지금 이 시대 202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예전 세대보다 어떻게 보면 남들은 나약하다고 하지만 상처받기 쉬워진 그런 어떤 이유라든지 그런 게 있을지, 또 반대로 왜 혹은 더 무례해졌다고 느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나도 누구를 무례하게 대해도 괜찮은 기회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요. 또 나의 입장에서 무례함을 당할 기회도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전화로 막 무례하게 따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막상 와서는 조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을 안 보고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나한테 무례하게 굴어도 되는 기회가 된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목소리도 낼 필요도 없어요. 카톡이나 문자로 하게 되잖아요. 무례함을 날려도 돼요. 네. 더 용감해져요, 그럴수록. 도구가 사용이 되면 더 용감해지는 게요. 운전하면 또 용감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례함을 발사할 수 있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은 발사하지 못했던 무례함이 발사될 수 있는 매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무례하게 대했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이 뭔가 하면은 막상 누구 얼굴을 봤는데 그 사람이 나를 없는 채에서 무례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보통 무례함을 당하는 매체가 카톡, 문자, 댓글, 전화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났지요. 그렇네요. 그럴 수밖에 없군요. 정말 예전에는 이 착함이, 저희 부모님 세대 뭐 이때만 해도 착함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미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겨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착하기만 한 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뭐 그런 말들이 있었고요, 많이들. 그리고 그렇게 착해 빠져서 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냐라는 그런 말들도 많아졌죠. 원장님 내담하는 환자분들 중에 저는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왜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만만하게 보고 혹은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나에게 막대하고 이렇게 할까요? 라고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많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예. 이제 부모님이 있고, 이제 지금은 다 하나만 낳지만요. 네.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은 자녀가 3분, 4분인 경우도 많습니다. 셋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되게 착한 자녀가 있어요. 착하기 때문에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원도 데려다 주리고 거의 다 해요. 그러고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그러면은 유산 받으려고 하면은 제일 못된 아이가 벌써 다 받아가서 없어요. 그럼 이제 생각하게 되지요. 나는 착하게 부모님을 이렇게 돌봤는데 이게 뭐지? 왜냐하면은 보통 부모님한테 돈 받는 거는 착한 자식이 많이 받는 게 아니라요, 많이 달라고 하는 자식이 많이 받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유산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이런 일만 생기지? 하고 생각하게 되지요. 또 착한 아들은 부모님한테 대놓고 돈 좀 주세요라는 말도 잘 못할 거잖아요. 네. 예. 네.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이 속으론 너무너무 나도 부모님이 싫었어요. 부모님이 무서워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착하게 굴어야만 됐었어요. 그럼 저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나 굉장히 부모님을 좋아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동안을 즐겁게 여겼던 분은 내가 유산을 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은 내가 착한 게 손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많은 순간 이분은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쁨을 갖다 다 더하게 되면은 또 상당한 가치가 되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가 눈에 안 보이는 걸 이겨요. 그러다가 보니까 착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로 삶의 기쁨을 얻으면서 살아가고요. 착하게 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착한 사람들. 네. 겁이 나서 착한 게 아니라 진짜 착한 사람들. 네네. 그러나 과거에 느꼈던 기쁨은 다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요. 현재 내 손에는 돈이라는 숫자만 남기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일이 생기지요. 네.
그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 책에서 굉장히 무섭게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선함은 만만한 호구가 되는 지름길이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가 나오죠. 죽은 사자의 갈기는 토끼조차 만만하게 보고 잡아당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원장님, 임상적으로 볼 때 착한 사람 혹은 선한 사람을 존경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용하려고 드는 혹은 막 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심리적인 게 있는데 이게 왜 이런 걸까요? 그거는 굉장히 아주 단순하고 이게 심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편하기 때문이에요. 편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혼자 하려고 하면 1시간 걸려요. 쟤한테 부탁하면 10분 만에 끝나요. 10분도 아니죠. 나는 일 하나도 안 하니까 0이니까. 네. 그건 나는 1시간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한테 부탁하는 거지요. 결국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남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불편하게 만들면은 튕겨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불편하게 만들어도 계속 해줘요. 그건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또 착한 사람들 중에서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짜 겁이 많아요. 네. 거절의 보복이 두려워요. 네. 그럼 그 사람 머릿속에서도 반짝반짝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당장 들어주면은 당장 10 정도 괴로워. 그러나 나중에 이거 안 들어줬다가 욕먹어서 온 사람들이 다 나를 갖다 욕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거는 100만큼 괴로워. 네. 그러니까 결국 90에 해당되는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나 또 진짜 착한 사람들은 또 왜 들어주냐 하면은요. 진짜 착한 사람들은요. 내가 능력이 있는 시간 동안은 그냥 부탁해서 들어주면요. 본인이 오히려 자존감이 올라가요. 왜냐면 해냈으니까. 네. 그런데 진짜 착하게 살던 사람이 나 인생 잘못 살았어 하면서 우리 그라시아님의 이 지혜에 박수를 치게 될 때는 언젠가 하면은요. 내가 무능력해질 때예요. 나는 무능력해졌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무능력해졌다는 거를 계속 부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평생은 습관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능력이 있고 착했던 채처럼 들어주려고 하다가 보면은 삶이 비참해지지요. 이게 인간 뇌 일종의 그 보상 체계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 무례하게 굴었는데 상대가 그걸 수용해주면 그거를 권리로 인식되게 돼서 이제 나중에는 그게 더 쉽게 한 번이 어렵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상보다도 이런 케이스에 머리에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도그빌이라는 영화입니다. 도그빌. 칸느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지만 도그빌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배우가 등장합니다. 니콜 키드만 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니콜 키드만 님은 마피아 보스의 딸입니다. 네. 그런데 하도 아버지가 싫어서 어떤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착하게 사람들의 부탁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래저래 완전히 이용해 먹고요. 목에 제 기억이 맞다면 진짜 강아지를 하듯이 목에다가 사슬을 매서 이 여자를 막 착취하고 이용하고 그래요. 네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아버지가 그걸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오지요. 네.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마을 사람은 하나도 빼지 않고. 네네. 그래서 드디어 니콜 키드만 님이 각성하시지요. 아빠처럼 사는 게 참 좋은 거였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하고 우리가 다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잖아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주 잔인한 마피아 보스로 성장하게 된다는 성장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영화처럼요. 인간은 하나를 들어주면은 둘을 요구하고요. 그거보다 더 골치 아픈 건 이거예요. 한 사람 부탁 들어주잖아요. 쟤 부탁 들어준대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부탁하고요. 우르르 오는 거죠. 우르르 부탁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보면은 나는 내 일은 못하고 남의 일만 하게 되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잘 방어하는 게 직장 생활이라든가 사회 생활에서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유명한 실험 있잖아요. 1971년에 필립 잠바르도 교수의 실험. 그 평범한 그냥 대학생들을 간수 역할과 죄수 역할로 나눠가지고 상황극을 일종의 하게 했는데 실제로 그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 상황이 권력을 만들고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는 동등한 똑같은 대학생 동료들이었는데 그 간수의 역할을 맡은 대학생들이 실제로 그 죄수의 역할을 맡은 대학생들에게 정말 간수가 죄수를 대하듯이 억압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하는 그런 실험도 있었는데
이게 뭐 하나의 실험일 뿐이지만 일상에서 굉장히 일상에서 우리는 봅니다. 예. 자, 내가 큰 차 몬다고 내 힘이 세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 차 모는데 작은 차가 끼어들면은 굉장히 화내면서 맞아요. 내가 큰 차이기 때문에 맞아요. 압도해야 된다는 듯이 왠지 차가 크면 클수록 기분이 좋고 왠지 더 빵빵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리게 됐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크네 하면은 그때 잘못했습니다 하게 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굉장히 나는 선하다라면서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막상 내가 악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과연 내 자신이 그렇게 선하게 될지 악한 자들과 똑같게 행동할지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계속 나보다 강하고 못된 사람을 욕해도 되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나한테 힘이 주어졌을 때는 내가 그 사람들을 욕했다는 걸 잊어먹지 말고 나의 힘을 갖다 조금은 더 공정하게 사용해서 타인을 괴롭히는 일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이제 앞부분에 제가 쓴 문장이 있습니다. 손잡이가 없는 인간이 네. 되는 법. 예. 이 손잡이라는 게 지금 여기 앞에 컵도 있지만 컵에 손잡이가 있는 이유는 이거를 이용하기 위해서잖아요.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손잡이가 없는 인간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남이 본인을 이용할 수 있는 애초에 그 빌미를 내주지 말라는 뜻일 텐데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기의 그 약점이라던가 핸디캡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아마 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하면서 이렇게 내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나중에 그게 안 좋은 맞습니다. 결과로 찾아와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습지만 굉장히 흔하게 보는 게 할아버지와 손자의 사이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네, 할아버지는 맨날 이 휴대폰에 알람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손자한테. 네. 그래서 이 손자들은 많이 손잡이를 없애려고 그래요. 전 아이폰 써서 몰라요. 아. 그런 다음에 네. 할아버지가 어쩌다가 아이폰을 가진 할아버지가 있으시잖아요. 네. 전 갤럭시 써서 몰라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신을 이용하지 못하게 손잡이를 갖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잡이라고 하는 게 약점인 경우도 있지만요. 네. 손잡이를 제일 많이 작용하는 거는 사실은 강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돈이 많다는 걸 알아요. 네. 사람들은 내 손잡이가 생긴 거예요. 너 돈 많지? 그럼 전부 다 와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지요. 또 복권 당첨되면 그런 일이 생기지요. 네. 그런데 서울은 복권 당첨돼도 숨어 다니면 되거든요. 네. 근데 지방에는 못 숨어 다닌대요. 가지고 어떤 분은 그랬대요. 복권에 당첨되자마자요. 복권만치 빚을 얻어서 건물을 올렸대요. 나 알거지야. 현찰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다들 돈을 안 빌리더래요. 네, 비슷하게 우리는 때때로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갖고 누가 나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모른다 그래야지요. 그래서 요새는 워낙에 AI가 잘해주지만 옛날에 취직하게 되잖아요. 예. 항상 우리는 부장님 앞에서는 컴퓨터에 컴자도 모르는 사람처럼 굴어야 됐었어요. 안 그러면 부장님이 엑셀로 저를 고문하니까요. 이거야 저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쪽 손잡이는 그건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지 몰랐을 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손잡이를 만들어서 제공하냐 하면은요, 자랑이에요, 자랑. 자랑.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저거 할 수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그때마다 생각하지요. 머릿속으로 요거 부려먹어야지. 그래서 보통 손잡이를 자랑의 형태로 남한테 주기도 하고요. 그라시안의 표현 중에 너무 공감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이는 개울가는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네. 즐겁게 놀지만 깊은 물속을 볼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맞습니다. 예, 사회생활하면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그라시안의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이게 뭔가 얕은 물 혹은 깊은 물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소위 오픈하는가. 네. 예,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계속 내 앞에 안개를 피워라 라는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 인간관계나 네. 대인관계에서 혹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라시아님의 시대에는요, 예. 진짜 최고의 이게 처세였어요. 아.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귀족이 아니면 출세를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력한 인간들이 전부 다 위에 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꾸 보이잖아요.
자꾸 보이면 보일수록 그 사람의 무능력함이 보여요. 임금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임금이 이렇게 뒤에 섰던 이유는요. 후광 효과도 있지만 아니 가까이서 맨날 보면 못생겼네. 뭐 저렇게 생겼지? 네. 뭐 저래? 네. 이러려고 하면은 안 보여야지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승진하면 승진할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 자신은 착각해요. 내 능력이 여기까지 왔어. 이제 내 능력을 펼칠 테야. 그거는 본인 생각뿐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필연적으로 무능력해져요. 왜 그럴까요? 점점 더 어려운 일을 맡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회의원 분들 중에 막 국회의원 되고 나서 막 이상한 얘기하고 이상한 행동해서 문제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근데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살아도 그냥 사람들이 넘어가 주기도 하고 어떤 나쁜 행동을 해도 그렇게까지 신문에 대서특필이 날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똑같이 하던 대로 했는데 위치가 바뀌니까 그게 오픈돼서 욕먹는 거지요. 인간은 결국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꼭지점에 가면요. 점점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무능력해져서 밝혀질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건 어디에서는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가급적 많은 걸 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시키듯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분들한테 시키는 게 유리하지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조직 생활에 있어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건 나은 전략인데요. 네. 그러나 여러분 나의 모든 거를 드러내지 않는 전략을 갖다 내가 신입사원 때 하잖아요. 저는 저성과자로 빠져서 회사를 다니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말을 조금 하고 드러내지 마세요.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리까리하게 안 될 것 같다? 그거는 뭔도 남한테 맡겨요. 네. 원장님께서 그 왕의 얘기를 왕이 뒤에 이렇게 물러나 있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 에비에이터에서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기를 했던 하워드 휴즈라는 네. 인물이 저는 떠올랐는데요. 20세기 중반에 소위 돈으로 미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의 사생활을 굉장히 철저히 감추고 그래서 그렇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중들이 잘 모르니까 특히나 그 시대에는 뭐 지금처럼 SNS나 미디어도 깜깜했던 시기였고 반면에 요즘에는 SNS에 그냥 나의 사생활을 본인이 내가 원한다면 내가 지금 위치까지 찍어서 거의 나의 하루가 이렇게 생중계되듯이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발타자르 그라시안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 사람의 다음 행보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읽혔으니까 어떻게 사는지 이미 다 알고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디를 가고 누구랑 뭐 가는 걸 좋아하고 어떤 식의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게 없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SNS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재밌지만 보다가 보면은 이제 똑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최명기 저렇게 얘기하네. 신기하잖아요. 나중에 맨날 보면은 다 똑같은 얘기가 돌고 돌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는 두 부류가 나누어지지요. 이제 저 졸린 목소리 틀어놓고 자면 되니까 틀어놓자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러지요. 쟤 뻔해. 다 하지 말라 그럴 거야. 네. 친구 사귀지 말라 그럴 거야. 쟤 열심히 살지 말라 그럴 거야. 쟤는 끝에 항상 말라야 해서 이제 저를 예상하게 되지요. 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자기 생활을 모두 다 보인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라시안 님의 그거를 완전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혼탁한 물을 만드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물이 깊으면 남이 내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물속을 알아보지 못하게 물이 깊어도 돼요. 네. 물이 흐려도 되지요. 그렇죠. 그분들은 다 길을 쓰고 자기가 아닌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자신이 어디에 가고 뭐를 하고 보여주는 것 같지만 다 대부분 우리 다 알다시피 그렇게 엄청나게 명품으로 그러시는 분들 결국은 다 그분들의 삶도 우리는 그분들이 나의 진실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하이퍼 리얼리티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원장님, 그 거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거절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이 많은 분들이 거절을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거절하면 그 관계가 끝날까봐 두려워서잖아요. 노력의 흔적을 들키지 마라. 능력이 뛰어날수록 인위적인 가식을 걷어내게나 노력하는 티를 내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저렴해진다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소 라고 떠벌리는 자는 타인을 피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감시하고 고문하는 노예가 되지.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자기적인 냄새가 나는 순간 생동감을 잃고 인공조화처럼 보일 뿐이야. 공을 들인 일일수록 그 수고를 철저히 숨기게, 마치 당신의 천성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숨결처럼 보이게 해야 하네. 현자는 자신의 업적을 떠벌리지 않으며 그가 무심한 듯 툭 던진 결과물에 세상은 비로소 경악하고 열광하지. 훗날 전설이 된 어느 거장은 수십 년간 촛불 아래서 눈이 멀 정도로 그림을 그렸지만 완성작을 내놓을 때는 마치 신의 계시를 받아 한 번에 그려낸 듯 행동했네. 사람들은 그의 피나는 노력보다 그가 가진 천재적인 영감에 더 큰 경의를 표했지. 노력은 지하실에서 하고 결과는 천상에서 온 것처럼 보이게 하게나. 원장님, 그 거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거절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이 많은 분들이 거절을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거절하면 그 관계가 끝날까봐 두려워서잖아요. 원장님께서 이 거절을 부탁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의 케이스도 많이 보셨을 거고, 또 거절을 이런 방법으로 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또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라시아님의 연구를 갖다 대하게 되면서요. 예. 옛날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예. 손절에 대해서 물어봤던 게 생각났어요. 아, 네. 손절은 그라시아님의 금빛 거절의 반대인 거지요. 아, 손절은 적빛 거절을 갖다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가 날 이렇게 괴롭혔으니 난 너 손절해 하고 이제 선전하고 싶은 게 손절이지요. 네. 그러나 그 다음 날 다시 만나게 되면 손절이 아니게 된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절한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안 만나게 돼야 끝인 거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뭔가 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통쾌감을 줘요. 그런데 손절했다가 다시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우스운 사람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하게 되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한테 너 이제 인터넷 못해 하고 컴퓨터 뺏어요. 저 컴퓨터 뺏은 부모님 중에 평생 안 돌려준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보통 일주일 있으면 돌려줘요. 애가 끙끙끙끙 앓는 우리 반려견 키우는 분들을 보면은요. 네. 앓는 소리 내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 다 들어주잖아요. 네. 부모는 애들이 일주일 동안 끙끙끙끙 대는 걸 보면은요. 결국은 옜다 가져가라 하지만 가져가지요. 금빛 항복을 위해서 지켜지지 않을 약속을 하지요. 몇 시까지만 하는 거야. 아이도 지킬 생각은 없지만 받아야 되니까 금빛 추락을 위해서 엄마 말 들을게요 그러지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시 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관계를 끊을 때 뭔가 내가 가졌던 불쾌감을 저 사람도 똑같이 느꼈으면 하면서 손절을 갖다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게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억지로 끊어야 되는 관계는 잘 안 끊어진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황금빛 거절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보더라도 별로 쪽팔리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우아한 거절은 제 생각에 우리가 아까 삭제 얘기했잖아요. 네. 그 사람으로부터 망각되고 삭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손절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괴로운 사람은 2주일에 한 번 만나서 좀 덜 괴로우면 되고요. 2주일에 한 번 만나서 괴로운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되고요. 네. 그러다고 6개월에 한 번 만나려고 했는데 집 앞으로 찾아오면은 네. 아 6개월이 욕심이었구나 하고 또 3달에 한 번 만나다가 6개월에 한 번 만나면 되지요. 뭐. 네. 진짜 정말
우아한 현명한 거절 혹은 손절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를 듣다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요. 그 어떤 아내분이 쓰셨어요. 귀여운 여성분이 쓰셨는데 오히려 게임 좋아하는 남편을 더 가정적이고 게임을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별로 하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플레이스테이션 최신 버전을 제일 좋은 걸 사주는 거다. 왜냐면 그거 안 사주고 집에서 게임 좀 그만해 잔소리하고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자꾸 집에 늦게 들어오고 퇴근하고 집에서 PC방 들렸다가 오고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해해주지 않는 거에 대한 서운함과 또는 이렇게 자꾸 피해서 몰래 숨어서 하려는 그런 게 있는데 제일 좋은 걸 집에서 이렇게 사줘버리면 정말 우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이런 와이프가 있을까? 게임을 좋아하는 남편한테 최신형 게임기를 사주는 이렇게 이해해주는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는 신나게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 막상 또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 팁을 써놓은 분의 글을 봤는데 굉장히 현명한 맞습니다. 방법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분이 조금만 한 발짝만 더 나아갔으면 아주 현명한 분이 되시면서 더 빨리 게임을 중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보, 이번에 목표가 뭐야? 그러면 세계 10등이지. 세계 10등. 네. 세계 10등 되면 나한테 1,000만 원 주라. 그러면 그 하루 종일 게임해도 기분이 안 나빠요. 돈 생기니까.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오히려 남편은요 머릿속에 생각해요. 아 이거 해봤자 돈으로 전부 뜯기잖아. 그러면 그렇죠. 별로 안 해요. 현재 우리의 모든 거는 우리가 뭔가 내적 동기라 외적 동기로 나누어져요. 내적 동기는 내가 즐거운 거지요. 외적 동기는 월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를 압도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그 일이 단지 돈 때문에 하게 된 의욕을 잃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진짜 그거를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연습 자체가 즐거워요. 잘하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즐겁게 연습하니까 옆에서 보기에는 노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노력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막 찡그리는 얼굴에 땀 흘리고 억지로 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는 별로 그렇게 어거지로 하지 않는데도 저절로 잘 되는 듯한 느낌을 남한테 주는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나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라시아는 상상력은 왕관이자 채찍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곱비 풀린 환상은 현실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원장님의 저서 걱정도 습관이다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말 같은데요. 걱정이 습관이 되는 과정이 그라시안이 말하는 이 채찍이 된 상상력과 같은 현상인지 저는 이제 이런 메시지 많이 드렸거든요. 구독자님들께. 걱정을 계속하는 건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를 비는 기도와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걱정 때문에 거기서 파생돼서 온갖 정신과적 질환들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옛날에 이런 분이 있으셨대요. 그분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분은 본인이 구조조정 리스트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동네방네 다 얘기하고 다녔대요. 혹시 그 리스트에 내가 들어갔으면 어떡하지? 너 리스트 있니? 그러다가 그게 우연히 어느 부장님이 자기 이번에 대상인지 굉장히 걱정하던데요라고 그게 위에 올라갔어요. 그 사람 구조조정 해야 되겠네. 그래서 걱정이 끔찍하지만 사실이 되어버렸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뭐 약간 이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쭉 하다가 빠졌었는데요. 굉장히 걱정한다고 한번 볼까? 그동안 일한 거? 하더니 왜 이 사람이 빠졌지? 하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저는 걱정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걱정의 뭐 2%만 실제로 이루어진다. 2%는요 통계에서 엄청 높은 확률이에요. 2% 사망률인 질환은 거의 없어요. 엄청 높지요. 네? 우리 코로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2%가 사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하네요. 네. 2%로 생기는 어떤 일은요. 50명 중에 한 명한테 생기는 거예요. 50명이면 얼마나 적어요. 우리 아파트에 있는 사람 한 명은 우리 아파트랑 나랑 한 줄에 있는 사람 한 명은 그 일로 잘못되는 거예요. 2% 엄청나게 높은 확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조차는 괜찮은데 문제는 그 걱정으로 인해서
나의 기능이 떨어져서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질 정도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네. 걱정은 하되 나의 기능은 유지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걱정이 너무 꼬리를 물어서 걱정을 계속 하느라고 내가 원래 해야 되는 거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그라시아 님이 얘기했듯이 그게 채찍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나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나가 떨어져서 나를 갖다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 정도가 돼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걱정 자체는 괜찮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라시아 님은 거기에서 매듭을 끊어줘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매듭을 끊기 위해서는 결국 이 당시에는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라시아 님의 글을 보면은 간간히 엇갈리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뭔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법이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들을 또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거에 제일 좋은 게 우리 선생님께서 번역해 주신 그라시아님의 책을 갖다 읽고 또 읽는 것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네. 결국은 읽는 동안은 걱정을 덜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네. 오늘 최명기 원장님 모시고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 제가 편역을 한 이 책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들에 대해서 원장님 모시고 더 생생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책에 이제 편역자 이렇게 보면은 원래 길게 뭐 어떻게 무슨 경력이 있고 써 있는데 제가 이번에 엄청 간단하게 썼거든요. 나는 항상 삶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뜨거움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토록 무례한 세상에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냉정함이었다. 그래서 발타자르 그라시안을 집어들었다. 이렇게 끝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예전부터 그냥 혼자서만 읽고 있었다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선보였던 이유는 지금 요새 원장님께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요새 더 많은 분들이 멘탈적으로나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 훨씬 많아지셨고 그리고 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정말 해보자 성공 혹은 스스로도 그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지만 요즘은 성공 대신 성취 그리고 성공 대신 성취와 그다음에 생존 살아남는 것 이것에 더 많은 분들이 그 키워드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요즘의 그 분위기 많은 분들께 좀 어떤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편역을 했고 2026년 우리의 지금 현재의 언어 400년 전 책이기 때문에 현재의 언어로 편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제가 편역자로서 받는 인세 100%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을 그룹 홈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돌보는 서울시의 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100% 다 전액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한 분이라도 좀 더 읽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책을 읽는 순간만큼은 걱정을 멈추고 좀 마음의 평온을 좀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긴 시간 대화 나눴습니다. 사실 저희가 나눈 대화는 책에 나온 내용들 중에 굉장히 몇 개 부분 서너 개, 네다섯 개 부분만 뽑아서 얘기를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인사이트가 더 궁금하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진짜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또 저희 스튜디오에 또 오늘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